자, 우리가 이번 시간 개념어 학습도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인물입니다. 인물에 관해서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가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인물은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 및 그 사람의 이제 역할과 개성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흔히 우리가 캐릭터라고도 부르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역할, 성격까지를 하고 소설의 3요소가 있었을 때 그 소설의 3요소 중에 하나죠. 나머지 두 개는 뭐였습니까? 사건과 배경, 인사별을 기억하라고 하였었죠. 그만큼 소설에서 인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물은 행위의 주체로서 사건을 담당하고 또한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주동이 되기도 합니다. 사고와 행동, 인물 사이의 갈등을 통해 주제가 구현되기도 하고 소설의 성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인물은 흔히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주동인물입니다. 주동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작품 속에서 주인이 되어 이 작품을 움직이는 인물로서 작가가 의도하는 주제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흔히 우리가 그냥 주인공이라고 해석해 주시기만 해도 그냥 끝나는 거죠. 그 다음은 부동인물이고요. 그냥 조연, 무슨 주연 이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작품 속에서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 둘이 서로 대조적인 관계를 이루는구나 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작품 속에서 주인공과 대립을 한다라는 것도 그냥 포인트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춘향전의 변사또 같은 춘향전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요? 그럼 이 춘향전의 주동인물은 바로 춘향이가 되겠고 이 춘향전의 부동인물은 이제 그저 변향도, 변사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은요 또 주요인물과 부차적 인물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주요인물이고요. 두 번째가 부차적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주요라는 말을 확인해 보시면 당연히 주된 인물이겠죠. 당연히 중요하고 주인공이나 그런 중심적 인물을 의미하며 되게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자, 반면에 부차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이렇게 부수적인 처지에 있는 인물로 주변 인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확 파악되시겠죠? 부차적 인물이 뭐지 했다가 주변 인물이구나 이렇게만 아셔도 된다는 것이겠죠. 되게 평면적으로 그려져서 이 둘 역시 굉장히 대립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 쓸데없는 인물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소설의 배경이 되거나 사회의 총체적인 모습을 그려내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춘향전을 또 예시로 들어보자면 여기서는 뭐 월매, 방자 이런 것이 예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정리합니다. 계속 대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로 또한 나뉘게 됩니다. 평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면이 뭐야? 움직이질 않잖아. 뭔가 되게 단순해 보이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하게 유지되는 멈춰져 있는 고유한 인물, 정적 인물로도 표현이 됩니다. 정체가 쉽게 파악되고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고전소설에서는 대부분 평면적 인물이죠. 왜? 착한 사람이 계속 착하고 나쁜 사람이 계속 나쁜 이제 그런 고전소설의 특징이 바로 평면적이라는 거야. 입체적은 뭐겠어? 그렇지. 처음에는 착하다가 나중에 나빠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반성하고 착해지고 이렇게 굉장히 굴곡이 많고 다양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작품 속에서 성격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인물이기도 한다는 거지. 이해됐죠? 착하고 순진했던 주인공이 사건을 겪으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인물로 변화했다면 그것이 바로 입체적 인물의 예시가 된다는 것이겠죠. 연극에서처럼 흥미진진한 변화를 보인다고 해서 이거 하나만 적어줄게요. 극적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연극적 인물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극자 체크해 주시고요. 계속 변화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도 발전적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사와 행동이 극적이다라는 거 현대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다라는 차이점도 적어줄게요.
얘는 주로 이제 현대소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얘는 주로 고전소설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인물의 성격에 따라서 첫 번째로 전형적 인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형이라는 거 뭐야? 그렇죠. 법 모형이라는 거야. 마치 법치처럼 어떤 무리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인물이 바로 전형적 인물이라는 거야. 단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개별적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그가 속한 집단이나 계층의 보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전형적인 인물에 속한다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춘향전의 변사또, 오늘 변사또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선생님 변사또 별로 안 좋아하고요. 어쨌든 보편적인 인물이 바로 전형적인 인물이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그 다음은 우리가 개성적 인물을 배워봤습니다. 이건 뭐야? 개성이 있는 인물이라는 거야. 독자적 성격을 가진 인물로서 특정한 집단이나 계층의 보편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인물로 현대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 유형, 동백꽃, 점순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습니다. 천재박 교과서를 쓰시고 있는 분들은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또 나뉘게 되는데요. 작품 속에서 인물을 보여주는 방법,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그 표현의 방법이 달라지고 작품 전체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가 있죠. 분위기는 무드라고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를 안 올려드렸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곧 올라갈 강의 참고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시 방법이었습니다. 직접적 제시와 얘들아, 직접의 반대말이 뭡니까? 간접적 제시죠? 이 둘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간접적 제시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선생님이 DM으로 이렇게 왜 선생님은 갑자기 블랙 칠판을 사용하게 되었느냐, 여기까지만 해도 화이트 칠판을 사용하다가 왜 갑자기 블랙 칠판을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선생님도 뭔가 판사하는 느낌 가져보려고. 자, 직접적 제시라고 하는 것은 인물의 특징을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직접적으로 표현하니까 분석, 요약, 해설하기 때문인 거지. 서술자가 직접 우리 독자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설적 방법, 말하기라고도 하며 굉장히 서술자가 우리한테 다 말해줘. 얘는 뭐 착해, 얘는 좀 나빠, 얘는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따로 그 인물에 대해, 그 주인공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할 그 방법이 없는 거야. 왜? 내가 생각을 안 해도 굳이 서술자가 다 알려주잖아요. 상당히 우리한테 독자의 상상력이 제한된다 라고도 하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 못한다 해서 불해석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서술 시간도 굉장히 절약되고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데도 효과적이고 추상적인 설명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색깔 또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 제시라고 하는 것은요, 인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야. 얘는 이렇지 않아가 아니라 얘가 하는 행동을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탁 던져주고서는 우리가 그 행동에 대해서 걔의 성격을 유추해봐야 되는 거지. 상당히 우리의 상상력을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는 가치도 있기 때문에 해석 가치라고도 쓰겠습니다. 그들의 대화와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우리한테 그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극적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다시 연두색으로 넘어와서 극적 방법이다라고도 한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극적 방법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제부터는 따로 판서를 지금 직접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기라고도 했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라고 했었고요. 직접적 제시는 말해주기라고 했었습니다. 둘이 상당히 상반된 개념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묘사나 이것을 상당히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인물의 성격이 더욱더 생생하게 드러나겠죠. 하지만 작가의 견해를 나타내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는 여러분들이 책을 참고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갈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적을게요. 갈등.
자,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조금 한자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겠죠? 칡, 가자와 등나무 등입니다. 자, 칡은 이렇게 자라고 등나무는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서로 맞물리는 지점이 생기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갈등 상태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자, 저점 지우고요. 갈등 상태에 속하져 있구나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칡이나 등나무처럼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한다라는 말로 대립적인 심리 상태 그리고 사건을 당연히 전개시키겠죠. 소설의 갈등은 거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자, 갈등은 흔히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적 갈등하고 외적 갈등으로 나뉘게 되는데 당연히 선생님이 누가 더 공간이 많습니까? 외적 갈등이 더 많죠. 외적 갈등이 더 중요합니다. 내적 갈등은 안내자예요. 자기의 마음속에서 이 상반된 두 심리로 인해 생기는 갈등으로서 본인이 살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위협을 두루써야 한다는 생각, 일치강점 하에 이런 대표적인 예시 내적 갈등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예시 한번 들어줄까? 나한테 지금 500원이 있어. 나는 이 500원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탕 2개를 사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껌을 1개를 먹을 수가 있어. 근데 이 둘 다 지금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나한테는 돈이 500원이라는 한정적인 그 돈밖에 없어. 이걸로 내가 사탕을 먹을 것인지, 껌을 먹을 것인지,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아. 너 이거 먹어 하면서 싫어 나 이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대립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 혼자서 지금 사탕을 먹을 것인지 껌을 먹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 이것을 우리가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외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지가 많아. 외부적인 요인의 대립이 이제 원인이 되어 생기는 건데, 첫 번째로 개인 vs 개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성격이나 가치관의 대립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으로 주로 여기에서 개인은 주동인물이 되겠고 여기에서 인물은 부동인물이 되겠습니다. 반동인물 책에 반동인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또 선생님이 춘향전 들게. 춘향전에서는 누구야? 당연히 춘향과 변사또의 싸움이 되겠죠? 알아주시고, 자, 두 번째는 개인과 사회의 대결이야. 선생님 사회가 어떻게 사람도 아니고 사회가 어떻게 갈등을 합니까? 여기인데 이 사회는 여기서 집단을 상징을 합니다. 사회 제도나 윤리 또는 그 집단으로 개인이 겪게 되는 갈등으로 이 개인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얻게 되는 갈등. 예시는 이범선 작가의 오발탄에서 주인공 철호가 겪는 갈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개인 대 운명이 되겠습니다. 자, 개인 대 운명. 자, 여기서 이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가 겪어야 될 시련이라는 거죠. 김동리의 역마에서 주인공 송이가 역마살로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집에 정착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떠나가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을 결국 따르는 건데요. 개인과 운명 사이에 갈등을 그린 작품은 개인의 패배, 곧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이 운명을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피우려 하지만 그 운명을 어쩔 수 없이 계속 나를 뒤쫓아오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초록색으로 적는 것은 참고사항인데 개인 vs 자연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사건에 대해서도 또 정리를 해봐야겠죠? 사건으로 이어갑니다. 사건, 액시던트라고 하는 것은 1. 작품 속에서 인물의 행동이나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구체화되는 온갖 일들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유기적 인과적으로 연결되면서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고 뜻밖의 사건, 우연한 사건, 잘 쓰인 소설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이렇게 사건을 통해 갈등이 구체화되고 인물들의 성격이 드러나며 전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인물이 동일한 공간 안에서 벌이는 사건의 광경으로서 장면 단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장면이 주로 바뀌거나 이질적인 장면이 중간에 끼어드는 거 삽입, 인서트라고 하죠. 서로 장면들을 교재로 이렇게 교대로 보여주는 식의 장면 제시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장면 제시 방법에 따라 작품의 느낌은 매우 달라지기도 합니다. 장면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소설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따라서 장면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되겠죠. 자, 이 장면 관련된 거 우리 두 가지만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장면을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과 장면을 중간에 삽입한다라는 이 두 가지만 잠깐 학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A에서 B로 장면을 전환시키는 거죠. 호흡이 빨라지고 이것을 계속 전환하다 보면 호흡도 상당히 빨라지게 되겠고 이렇게 긴장감도 고조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삽입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장면 중간에 다른 공간 이렇게 잠깐 아들아 하면서 아들아 여기서 부모님이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다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느낌이 주로 삽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를 회상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인물 사건 배경 인사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은 배라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인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배경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건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그 정황으로서 시간적, 공간적 세계를 부여해주는 소설입니다. 시간적인 배경도 있고요. 공간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조금 한서를 조금 짧게 할게요. 자, 지리적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 기후, 계절, 역사적 시기는 도덕적, 지적, 사회적, 감정적 환경 등을 모두 포함하는 배경입니다. 배경은 인물의 사건과 성격과 사건의 현장감을 부여하여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소설의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주제를 구체화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때로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 배경 같이 한번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간이 없어서 레이저로 할게요. 시간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이 행동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또한 시대 그 다음에 이런 동백꽃에서는 1930년대 어느 봄이 되어 있고요. 공간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동백꽃의 공간적 배경은 어느 산골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나를 더 안 적어줘서 필기할게요. 세 번째는 바로 자연적인 배경입니다. 자연적 배경은 공간이 남으니까 적을게요. 주로 자연현상이나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아까 그 레이저로 한 부분 연두 색깔로 필기해주세요. 초록색 색깔이나 자연상이나 자연환경으로 된 배경으로서 일정한 분위기와 정조를 만들어내는데 유리합니다.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게 지난 달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야, 오늘 배울 거 진짜 많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를 또 빼먹었어. 바로 네 번째는 인위적 배경입니다. 자, 우리 자연적 배경과 인위적 배경은 서로 대립하는 구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인위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것들도 전부 다 대조관계다. 그래서 주로 사회적인 환경, 자연적 환경이 아니야. 사회적 환경이야. 사회환경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역시 대립되죠. 주로 역사적 시대 등을 의미합니다. 알맞은 모습으로 꾸며져 소설의 주제를 부각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체도 배워야 되는데 문체 다음 시간에 할까요? 문체는 계속 합시다. 여러분들은 강의 끊으셨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문체라고 하는 것은요, 문장의 글의 모양새라는 의미로 문장 표현에 드러난 글쓰기만의 개성이나 특성을 의미합니다. 작가마다, 작품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또한 가장 적합한 스타일을 선택해 작가의 개성적인 산물이 문체지만 수많은 선택의 결과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미를 쓸 것인가, 문장의 길이를 어떤 정도로 조절할 것인가, 어떤 어미를 사용할 것인가, 어떤 서술을 중심으로 전개할 것인가, 어떤 대화를, 어떤 표현 기법을, 선생님이 랩하고 있어. 어떤 표현 기법을, 그 다음에 선생님 잠깐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또 어조로 서술할 것인가 등 수많은 요소들의 선택과 융합의 결과를 접하는 문체가 결정됩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서술부터 출발합니다. 자,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나 생각 등을 설명함으로써 직접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장점은 있지만 또한 단점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서술자가 나서서 다 설명하기 때문에 주로 해설적이고 또한 요약적이며 따로 추상적이다 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 서술에서의 세 가지 자유현상, 의식의 흐름,
자동기술법. 처음 들어보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갈수록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무의식의 강도가 커지는 겁니다. 자, 자유롭게 연상하는 꼬리를 무는 생각을 따라가면서 서술하는 방식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찾아 힘들고 의미도 파악하기 쉽지 않으며 장점 때문에 심리소설에서도 주로 활용되는 게 바로 자유연상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이어지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각을 그대로 설명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생각, 감정, 기억, 비논리적인 예측할 수 없는 연상, 때로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의 실존이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아닌 비논리적이고 논리학 정서적인 구문, 문법, 수사법 등을 무시하면서 무질서적이고 잡다한 흐름을 그대로 옮겨놓으려 하는 것이 바로 의식의 흐름입니다. 뭔가 좀 더 강도가 세진 것 같죠? 그 다음에 어떤 의식이나 의도 없이 무의식의 세계를 무의식적 상태로 아예 무의식의 세계마저도 무의식으로 다룬다는 거야. 굉장히 이런 문장, 어절, 단어 등의 구별을 위한 기본적 문법들을 부정하는 정신에서 부름이 되겠죠. 자동기술법까지 이렇게 점점 강도가 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묘사라고 하는 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사는 뭐야? 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림처럼 구체적으로 그림은 아니야. 그림은 아닌데 예를 들어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긴 모자를 들었다, 목양목 저고리를 이렇게 보였다, 머리에 모자도 쓰지 않았다. 이렇게 글로 마치라고도 써줄까? 마치 그림인 것 마냥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묘사가 되겠습니다. 묘사 네모 박스 체크 해주도록 할게요. 자, 형상화한다. 그 다음에 대화는 너무 쉽잖아. 마주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이제 상황과 일치해야 하며 자연스럽고 극적이어야 하며 압축적으로 제시해주는 반의 서술이 대화는 장면 그대로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건 전개의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도 체크할게요. 얘들아 별로 안 남았어. 자, 그 다음에 내적 독백이라고 하는 단어만 우리 잠깐 알아줄까? 내적 독백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의 내면 세계를 독백조로 표현한다는 거야. 의식적으로 통제된 사고를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주는 것에 관해서 이제 의식의 흐름과 상당히 구별이 된다. 대조까지는 아닌데 그냥 구별이라고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색깔을 다시 바꿔서 자, 그 다음 단어는 의문 단어 문장의 구성입니다. 의문 단어 문장의 구성에 독특한 문체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현재 어미를 문장을 끝맺으며 현장과 생동한 긴박감 등을 강하게 드러내는 문체를 만들 수 있고 문장의 길이를 짧게 할 경우에는 속도가 긴박감, 불안감 등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의 특성, 특정 어휘의 사용을 통해 독특한 문체를 만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사투리를 사용하며 토속적이고 현장감 있는 문체가 만들어집니다. 비유적 표현의 성격과 양입니다. 감각적인 비유를 이제 서정적인 문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다음에 리듬 같이 한번 볼게요.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느껴지는 리듬도 독특한 문체를 형성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야. 얘들아, 마지막 개념은 바로 어조였습니다. 남성 적어줘, 여성 적어줘, 향토 적어줘, 토속 적어줘, 이런 것이 바로 어조인데 어조는 말의 가락입니다. 얘들아, 이건 선생님이 지금 색깔 말의 가락입니다. 자, 말의 가락으로서 반어, 냉소, 비판, 해악, 풍자 등 주로 문체적인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핑크 색깔 펜을 집어들은 겁니다. 자, 오늘 시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보았어요. 선생님이 필기를 이렇게 수업 중간에 따로 할 거고요. 인물부터 우리 리듬, 어조까지 이번 시간 개념어 16조까지 다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개념어 우리 국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쩌다 쌤과 함께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너무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따라오십시오.